우리 금요 발언 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해 그 신축년도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나폴레옹이 뽑은 2021년 주요 뉴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 안철수 변수 등 한 8개 정도를 가지고 대표님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아마 저희 친박 신당으로서는 최고의 군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세월이 빨리긴 하네요. 벌써 2021년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이제 30분 후면은 2020년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2021년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1년 동안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22년 새해 전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은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놀라게 했고 기쁘게 했고, 또 정치권이 화들짝 놀라는, 정치권이 다시 한번 술렁거리는 그런 대통령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 복권을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고, 결국 사면 복권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점점 더 입지가 곤란해지고,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을 두고 미묘한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분열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걸로써 3월 9일 대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면 과연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계시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동안 오랫동안 좀 유리되었던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이런 생각들을 수렴하시면 대통령께서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고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서전에도 그렇게 쓰셨더군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권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정치 현장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말 진정 어린 사과, 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예우에 관한 것,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당에서 모시는 것, 복당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그리고 정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발언, 행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둔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이수가 결국은 패착,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결국은 신의 한 수가 문재인의 신의 한 수가 스스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신축년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 박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이 돼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빨리 복원되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님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네, 대선 후보 말씀 선출이 주십시오. 됐죠. 네.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 홍준표가 국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는데 결국은 당원들에게 져서 홍준표 후보가 2등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뭐 장모 문제라든가 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심각해 보이지 않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요. 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홍준표에게 전 후보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지 않냐, 왜 이렇게 바깥에서만 빙빙 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러 가지 나 무슨 소리냐, 자기들이 대선에 지고 나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말하자면 김건희 리스크를 막아낼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지 얼마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정말 기염을토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국민의 70%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의 70%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일드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 이번 3월 9일 대선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흉금을 터놓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가장 여러 가지 할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온 것만큼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영향력이 끼치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이 이준석 뉴스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준석은 처음서부터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계속해서 아니 어떻게 60대 이후에 국민들 빼놓고 모든 국민들이 후보를 싫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끌어온 지지를 윤석열이 내쳤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드 선대위, 맘모스 공룡 같은 선대위를 가지고 이것은 이 선대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만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났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쫑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이준석 선대위에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참석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전해드린 소식통에 의하면 그 안에 뉴스를 들어보면 서로 그 앙금이 너무 깊어서 골이 너무 깊어서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같은 선거운동 조직 안에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뛰기는 굉장히 어렵다.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고 김종인 후보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로서 또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들 굉장히 씁쓸해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 변수일 것이다. 라는 이준석 선대위에서의 돌출 행동과 또 선대위에서 갈등 그리고 뛰쳐나가는 이준석 이것이 아마 대선 패인의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폴레옹이 뽑은 2021년 주요 뉴스 세 번째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표님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준석 대표의 내부 총질이 아마 여당 대표나 아니면 또 친여 성향의 그런 언론들의 또 적극적인 그런 옹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 이준석을 계속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리는 뭐보다 시어머니가 더 밉다든가 시동생이 밉다든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당 비기 싫어 죽겠어요. 네, 대표님 다음으로 지금 여야 대선 후보 가족 리스크 등으로 좀 지지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대표의 그 지지율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약간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야권에서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과 안철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랬는데 지금은 안철수가 여론조사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요. 다음 주에는 15%를 돌파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분은 여론조사에 별로 변동이 없는데 결국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서는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차로 앞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점수를 계속 잃고 있다는 것인데요. 진영에 따라서 약간 판단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사과 문제 이런 것들이 사과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사과가 그들의 화를 더 불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는 역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쨌든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 같고요. 안철수가 제3 후보에서 이제 3강 시대가 곧 돌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세간의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워낙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펼쳐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반사 이익을 얻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3자 후보가 이번 대선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표를 잠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다 참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라고 할까요? 변수로서의 급부상은 혹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정계 개편, 소규모가 됐건 대규모가 됐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많이 야권이 여권을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야권 편을 들게 되시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야권 후보를 놓고 뭐 경쟁을 통하던 그야말로 떠나 그 짱게임 볼을 하던 두 분이 한 팀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힘을 실어주시면 이것이 유일하게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윤석열이 안철수를 흡수하는 것으로서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과 안철수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가 윤석열을 압도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다음으로 5번째 그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하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분은 뻔뻔하게 그 이재명이라는 분은 나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다시 설계를 해도 대장동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모습들, 여태까지 그 정치권에 돌아가는 모습들,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대장동 게이트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로 보면 다행히도 여권 내에서 일어난 후보이고요. 그래서 여권이 적극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지금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야권에서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야권에서 대선을 갖고 오게 되면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이 서울구치소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대장동 게이트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돈 맛을 알았다.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좌파 정부가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좌파는 사실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이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념을 향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심금을 울릴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좌파들은 그런 옛날의 좌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익 집단이고요. 그리고 그 이익을 교묘하게 나누는 집단이고요. 또 그 이익을 나눔으로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집단, 그런 것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를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기 한명숙을 풀어주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김경수를 비롯한 나머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풀어준다는 것을 이미 여권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니들 봤지? 이석기 한명숙 풀어주지? 앞으로 니들이 말하는 김경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조국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이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경심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표창장을 위조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 좌파 그리고 지금 여당 청와대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하나로 단결하고 이낙연이 오지요, 이해찬이 오지요, 유시민이 오지요, 김부겸이 오지요, 정세균이 오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정말 야당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분 오열돼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든지 보듬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장판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정신들 가지고 이런 모습들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여권이 정치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 좋습니다만 대장동 게이트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처로 옮겨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형시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변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여권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이건 참으로 실로 걱정스럽다. 이것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되고 대한민국이 결국은 좌파의 그 노름에 놀아나는 고려 연방국을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봉산화되는 그런 길로 들어설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또 교수들이 올해를 묘소동처라고 얘기했죠. 고양이와 경찰과 도둑이 같이 존재하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도둑놈이지 도둑놈이라는 사람이 경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나폴레옹이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게 얘기했던 주제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재하신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고 죽고 살아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호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걱정스럽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건가 라는 우리 원망에 찬 목소리도 소리도 기도의 목소리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 지도자 국가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역사의 질곡을 이렇게 이겨내고 오늘 대한민국이 됐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참으로 어려웠던 반 그리스도적인 반 하나님적인 그리고 반 역사의 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큰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그 일을 위해서 다 깨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힘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볍게 여겨서 이 어려운 질곡을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열강의 수많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사람들을 징벌해 주시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2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역사의 공의와 정의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우리 22년 전망. 자, 2022년 새해 나폴레옹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대표님 올해 지금 이제 막 그 2022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뭐 저희 전체적인 이제 대선 포함인데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로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골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도 그럭저럭 대선을 많이 치러봤어요. 대선을 많이 치러봤는데 치를 때마다 물론 한 진영에 속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래서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구나. 이래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가 실패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권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약간은 방관자 입장에서 아직은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기억하셔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말하는 우리 웃음거리 좌파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정부, 공산주의 정부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좌파 정부가 세워지건 우파 정부가 세워지건 우리 국민들이 세우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파 정부라고 세웠던 사람도, 좌파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파 정부라고 세웠던 사람들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엉뚱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잘 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이미 그 조직화되고 그 뿌리가 깊은 민노총이라든가 민원론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우파 정부를 세우고 우파 정부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결국은 우파 정부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좌파 정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힘들이 총집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다시 연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MB 정부 때 기억나시죠? 명박산성이라고 그 당시 쇠고기 파동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를 본 좌파가 우리가 우파 후보를 세워서 우파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해도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3월 9일 선거가 끝난 이후의 얘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폴레옹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2022년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고요. 나라의 명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명운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또 100년, 또 이 세계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향후 지도자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는, 지침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그 신축년을 이제 보내고 그 희망찬 그 이민년 새해에는 저희 나폴레옹 TV 시청자 여러분 댁내 아주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이번 2020년 나폴레옹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선택, 대한민국 민족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